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의 전반과 문화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새해의 첫 월요일입니다. 이제 웬만한 회사들은 다 시무식을 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텐데요.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만큼 2015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월요일 본격적으로 계획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양돋보기입니다. 오늘은 2015년 한국 금융시장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실 전망이 바로 이 금융업계의 동향일 텐데요. 2015년 이 한국 금융시장의 키워드는 고령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2015년은요, 이 저성장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에서 역삼각 형태로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이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무조건 경기 침체나 자산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 게 아닌 만큼요, 2015년은 한국 금융시장의 위기이자 도전을 맞이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2015년 금융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이 한국 경제가 가진 구조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고령화와 함께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가 금융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저성장의 원인은 비교적 뚜렷합니다. 경제의 성숙도와 자본 축적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전반적인 한계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성장은 필연적으로 저금리를 동반합니다. 저금리는 이 금융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주요한 동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은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지만 예금금리 2%의 낮은 금리 수준에 만족하는 투자자들은 없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위험, 중수익 영역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로 은퇴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향후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산 보유자의 특성도 뚜렷하게 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투자자의 고령화에 따라 위험 추구 성향이나 금융상품의 거래 패턴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적으로는요, 이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는 이 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미국은 최근 이 양적 완화 조치를 종료했는데요. 경기 회복이 예상과 부합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2015년 내에 이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높고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으로는요, 부채의 함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부채에 의존한 성장의 취약성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을 필두로 이 비금융 기업 부문의 부채가 증가하는 등 부채 위기의 새로운 진원지로 신흥경제를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2008년 6월 이후 7년 만에 600선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코스닥 시장 대표 기업들이 이 3대 트렌드인 모바일과 헬스케어, 중국 소비의 수혜주인 만큼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강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성과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헬스케어 분야는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요 확대와 함께 이 해외 시장 진출 성과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업별로 보자면요, 일단 은행업은 저성장기 지조가 지속되고 수익성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가계 및 기업 대출 부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강화 정책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서 2015년 국내 은행의 자산 성장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만요, 명목 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업은요, 이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이 상존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상장 기업의 실적 악화와 고령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미국 중앙은행과 비교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으로 전환하는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아시아 신흥국 증시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이는 곧 한국과 아시아 신흥국 증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긴데요. 특히 2014년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상하이 증시는 차별화되는 강세 흐름을 기록 중입니다. 보험업은요,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업황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보험주들은 두 가지 문제에 시달려 왔는데요. 먼저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과거 판매했던 고금리 부채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운용 수익률과 부채 부담 금리 사이에 역마진이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암보험과 실손보험 등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매출 증가에도 이 위험률 차이익이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험률 차이익은요, 이미 2014년부터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시차를 두고 보험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차 역마진 문제는요, 금리 상승을 통한 적극적인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시 이율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요, 2015년에는 추가적으로 역마진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요, 한국의 금융시장도 아주 순탄하거나 또 아주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은 전망인데요. 각 업종별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앞으로 올 한 해 이 산업 전반의 흐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카시어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교통체증과 매연 같은 문제 때문에요, 이 카시어링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수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카시어링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쓰는 렌터카와 카시어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비싼 차를 남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쉐어링은 말 그대로 차를 나누어 쓴다는 말입니다. 흔히들 개인이 구매해서 타고 다니는 차를 여러 사람이 함께 타는 카풀과 혼동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카풀과 카쉐어링은 여러 사람이 이용한다는 점 말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카쉐어링은 개별 업체에서 자동차를 여러 대 구입해 두고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간 단위로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가족과 한강 같은 공원에 놀러 갔을 때 다 같이 자전거를 시간 단위로 빌려 타게 되면 반납할 때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 카쉐어링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반납할 때처럼 이 주차장이 드문드문 있다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택시를 타겠다고 생각하는 손님들도 있을 건데요. 그런 손님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이 카쉐어링 업체들은 보통 차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곳곳에 준비해둡니다. 국내 최초의 카쉐어링 업체인 그린카의 경우는요, 전국 700여 개 주차장에서 1200여 대의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보통 500m 간격으로 주차장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카쉐어링은 보통 회원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자전거나 렌터카를 빌릴 때처럼요, 직접 관리인에게 이용 요금을 정산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카쉐어링은 차키 대신에 카드키나 모바일 스마트키를 사용합니다. 카드가 차량 내의 스마트키 인식기기에 스캔되면 찰칵하고 문이 열리고 시동도 걸리게 되는 것이죠. 회원 가입 절차는요, 보통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내려받은 후에 기본적인 개인정보나 운전면허, 신용카드 번호를 등록하면요 됩니다. 이후 운전면허 정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독하는 검사를 거친 다음에 회원 카드가 집으로 배송이 되고요, 모바일 앱에서는 스마트키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그 후에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서요, 주변 차량과 주차장을 검색한 뒤 원하는 차량을 예약하고 그 주차장을 찾아가서 키로 문을 열고 이용하기만 되는 거죠. 사정이 생겨서 만약 대여 시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 클릭만 하면 됩니다. 단 차량 사고가 났거나 불량 작동 시에는요, 업체마다 안내된 비상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자동차에는요, 주인이 직접 기름도 넣고 차 청소도 하는데요. 그럼 이 카쉐어링에 쓰이는 차량 관리는 누가 할까요? 우선 기름은요, 이 카쉐어링 회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넣는다고 합니다. 보통 다음 사용자를 위해 기름은 4분의 1 이상 채워둬야 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인데요. 급하게 차를 빌렸는데 기름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황당한 경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름값은 이 카쉐어링용 자동차 안에 비치되어 있는 주유카드를 운영하면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운용하면서 기름을 쓴 만큼 회원이 미리 입력한 신용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는 카쉐어링 업체에서 한다고 합니다. 보통 5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부 외부 청소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알아서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야 하는 건 물론이고 차에서 담배를 피워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애완동물은 꼭 캐리어에 넣어서 태워야 하고요. 이것은 알레르기가 있는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네요.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끼리 서로 배려해서 사용하는 게 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돈을 내고 이용하는 거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왜 귀찮게 차를 빌리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물론 지하철역이나 이 버스 정류장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그 방법이 훨씬 싸고 편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중교통 탑승장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카쉐어링 업체들은 그런 곳에서도 자동차를 빌릴 수 있도록 차를 구비해뒀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해서 서서 가는 대중교통을 타기도 힘들고 매번 택시를 타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인 사람들에게도 편리한 대안이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카쉐어링 업체에 빌리는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카쉐어링은요, 차량 대여 요금과 기름값으로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경차나 소형차의 경우에는요, 차량 대여 요금은 시간당 6, 7천 원, 중형차나 수입차의 경우에는 만원대고요. 기름값의 경우 소형차는 1km당 170에서 200원, 중형차나 수입차는 2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산까지 약 40km를 경차를 빌려 1시간 만에 도착한다고 하면요, 13,000원 정도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 차량을 사용하는 회원들을 위한 이 출퇴근 정액요금제도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 보니까 그동안 카쉐어링은 차량을 싸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비 차량이 대부분 소형차나 경차 같은 경제적인 차였다고 하죠. 하지만 최근에는요, 이 업체들이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같은 수입차도 수십 대씩 구비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로 가입해야 하다 보니까요, 20대에서 40대 층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수입차 선호도가 높은 젊은 층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수입차를 차보고 싶어 한다는 점에 착안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요, 해외에서는 이미 카쉐어링이 보편화된 나라들도 많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서유럽에는요, 1990년대부터 이미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99년 설립된 미국의 집카나 일본의 오릭스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린카와 쏘카, 그리고 LG CNS에서 운영하는 시티카 등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이용자 수는 약 130만 명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에서는요, 카쉐어링 인구가 2020년까지 약 120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도 하네요. 렌터카와 또 다른 개념인 이 카쉐어링, 공유경제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잘 보고 필요하실 때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2015년 온라인 광고의 핵심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월요일은 광고를 통해 경제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온라인 광고 시장의 현황을 한눈에 가늠해 볼 수 있는 트렌드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된 흐름으로 이어지는 트렌드죠. 바로 모바일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이 늘면서요. 이 광고 시장의 흐름도 점점 더 모바일로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요. 2014년 한국의 온라인 광고비 지출 중에 모바일 광고 비중은 38.4%로 집계됐습니다. 올해에는 모바일 광고 비중이 54.4%로 증가해서요. 기존의 이 온라인 광고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또 2018년에는 73.2%까지 급증해서 한국이 세계에서 모바일 광고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이 사무용 PC와 데스크톱 등 사용자가 접하는 디바이스의 패턴이 다양해지면서요. 특히 또 이 크로스미디어의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크로스미디어란 하나의 콘텐츠 데이터를 다용도로 여러 매체에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해외에서도 많이 진행된 단계는 아니지만요. 모바일 광고가 커지면서 이 크로스미디어도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고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이 애드 익스체인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거래소를 본따서 명명한 플랫폼인 애드 익스체인지는요. 단순히 광고주와 매체사를 연결하는 대행사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서 매체와 광고주가 서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분석과 광고 집행을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광고주가 경매에 입찰하는 방식으로 광고 단가를 조절하며 운영이 되고요. 광고주가 원하는 타깃에게 광고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타깃 분류는요. 이용자들이 평소에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쌓은 쿠키와 검색 패턴을 분석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고 합니다. 광고 시장이 커질수록 이 특화된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또 다른 영역이 생기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을 지속될 것이며 각 영역에서의 업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광고 시장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올해 온라인 광고의 특이점으로는요, 이 국내와 해외의 광고 플랫폼 쟁탈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은 해외 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자리 잡은 지 오래된 외국의 기업도 있지만 새로운 해외 기업도 속속들이 국내에 입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그 국내 기업들 또한 위협을 느껴서요, 해외 진출에 속력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사 설립과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발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국내와 국외 업체들의 쌍방향 진출은요, 국내의 기술력과 해외 기술력이 교류되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광고 시장의 지역과 국가적 벽이 허물어지면서 국내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광고 트렌드로는요. 리타게팅 광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리타게팅 광고는 온라인 광고 부분에서 고효율을 낼 수 있어서요. 가장 각광받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쿠키 정보를 활용해서 이 광고주 사이트 방문자에게 해당 광고를 우선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바로 리타게팅 광고입니다. 현재 리타게팅 광고는요. 광고주의 클릭을 유도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발전해가고 있고요. 타 상품과 결합해서 신규 유저를 유치하면서 효과를 내는 광고 기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 리타게팅 광고는요. 점점 세분화되는 고객 맞춤형으로 발전하면서 광고주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광고 효율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2015년도에는요, 작년에 급성장한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국내외 광고 업체들의 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더해 광고 집행 데이터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분야도 중요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광고 분석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예측 기법도 발전한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광고, 점점 매체의 중요도가 분산되고요. 플랫폼이 진화함에 따라서 다양한 광고의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광고 생태계 변화로 인해 또 어떤 경제 흐름이 생겨날 것인지 잘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KB금융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금융업종의 대표주죠. 이 KB금융 코드 번호는 105560입니다. KB금융의 최신 이슈는요, 뭐니 해도 이 LIG 손해보험의 인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KB금융의 이 LIG 손해보험 인수 승인은요, 낮은 지분율과 기회비용, 영업권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이 단기적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요, 그래도 이 사업 다각화에 따른 유휴자본 활용 및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LIG 손해보험의 이 수익성 지표는 하락 추세지만요, 이 최근 미국 법인 관련 손실 등을 감안하면요, 10% 이상의 자기자본 이익률 창출 능력은 보유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015년 KB금융의 예상 자기자본 이익률이 6.0%라는 점에서 이 인수로 인한 수익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수 지분율이 적은 데다가요, 이 인수자금의 조달 비용은 감안하면 예상 순이익 증가분은 328억 원에 불과해서요,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 효과는 0.03%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인수 가격이 6,850억 원으로 알려서 약 3,548억 원의 영업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상각을 가정할 경우에는요, 연간 세후 130억 원 내외의 비용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를 감안하면 초기 자기자본율 이익률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향후 계열사 편입 요건 충족과 LIG 손해보험의 보험사 지급 여력 비율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 13.8% 매입 등을 통해 추가 지분을 확보할 경우에는요, 영업권 인식이 필요가 없고 단기적 수익 증대 요인은 적지만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요, 중기적 관점에서 은행의 비이자 이익 확대와 LIG 손해보험 판매 채널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는 수건 사업이었던 사업 다각화의 진전과 수익성 제고 가능성이 앞으로의 이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KB금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희망을 주는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새해는 늘 희망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새 희망을 갖고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갈 원동력을 가져야 할 때인데요.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소망들을 이루고자 하는 희망도 좋지만요, 올 한 해 무엇보다도 보다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바라는 것도 필요한 소망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요, 2015년 첫 월요일을 맞아서 새 희망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정호승.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려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묵은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리웠던 그리움 만나. 얼씨구나 부둥켜 안고 웃어보아라. 절씨구나 뺨 부비며 울어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정말 예쁜 말입니다. 세상에 이 절망과 슬픔이 없는 날이 온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사실 아무런 고통도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범죄나 사고 같은 절망적인 일들은 올해 들어 좀 더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웃을 좀 더 사랑하고 자신이 처한 일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올 한 해 이 시에서 말하듯이 우리 모두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꿈을 받아가길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5일째 되는 날인데요. 여러분 계획들은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작심삼일보다는 조금 더 지났으니까요. 조금 더 열심히 새해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